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얇은 종이 뭉치가 미끄러지듯 날아와 서유진의 발 앞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남편 TK그룹의 대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잘생겼지만 그 위에 서린 냉기는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서명해.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아닌 일개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말투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두 글자가 그녀의 눈을 난도질했다. 이혼 합의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민을 바라보았다. 태민 씨, 이게 뭐예요? 농담이죠.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려 나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태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마치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농담으로 보여 서유진, 네가 내 아내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넌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가치.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몇 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단지 가치라는 단어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이혼 서류 위로 떨어지며 글자를 번지게 만들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해줘요, 태민 씨. 내가 고칠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그녀는 애원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만이 그녀가 꿈꾸는 유일한 것이었다. 태민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의 연약한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턱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저 바깥 세상이 보여 저긴 전쟁터야. 난 TK그룹을 정상에 올려놓아야 해. 그러기 위해선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유진은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었다. 태민은 다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수희를 알아. YJ건설 오 회장의 외동딸. 난 그 여자와 결혼할 거다. TK그룹과 YJ건설의 합병,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한 무기야. 오수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교계 파티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여자였다. 언제나 화려하고 오만했으며 유진을 볼 때마다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당신에게 우리 사랑은 고작 그런 거였어요. 사업을 위한 발판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도구. 유진의 목소리에 신락 같은 희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꼿꼿이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태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랑, 그런 순진한 소리는 집어치워. 처음엔 나도 내 소박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내 야망을 채워주기엔 넌 너무나도 평범해. 이제 알겠어. 그러니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서명하고 떠나. 그 순간 유진은 배를 감싸 쥐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에 아랫배가 욱신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킬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것을. 그녀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난 떠날 수 없어요.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헛소리야.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테니 걱정 마.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남자였다. 유진은 그의 그런 오만함이 역겨웠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나 임신했어요, 태민 씨. 우리 아기란 말이에요.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고 그 안에는 아기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적인 절규가 담겨 있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태민의 얼굴에서 일말의 동요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혈육에 대한 애정 하다못해 놀라는 기색이라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나 놀라움이 아닌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유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서유진,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이야. 아니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것 보세요. 유진은 핸드백에서 꾸깃꾸깃한 초음파 사진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작은 생명의 흔적이 담긴 흑백 사진. 하지만 태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진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치워. 그 아이는 내 계획에 없는 장애물일 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잘 들어. 그 아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내 결혼에 방해가 된다면 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 당장 지워.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아이를 지우라고, 자신의 핏줄을 장애물이라고 부르며 없애버리라고 순간 슬픔은 거대한 분노와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내리쳤다. 짝!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를 밀쳐냈다. 태민은 잠시 놀란 듯 뺨을 감쌌지만 이내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유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감히 날쳐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군. 그는 그녀를 현관으로 질질 끌고 갔다. 유진은 저항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창밖에서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두 사람의 비명소리를 집어삼켰다. 태민은 문을 열고 그녀를 밖으로 내던졌다. 내 짐은 이것뿐이야. 위자료는 며칠 내로 변호사를 통해 보내주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입도 뻥긋하지 마. 만약 내 결혼에 흠집이라도 낸다면 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어.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녀의 옆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쾅가엔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닫혔다. 몇 년간 그녀의 세상이었던 집, 그녀의 사랑이었던 남자가 그녀를 완전히 내쫓아버린 것이다. 유진은 차가운 빗속에 주저앉았다.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무엇이 비고 무엇이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감싸 안으며 그녀는 닫힌 문을 향해 끝없이 울부짖었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지독한 증오심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태민, 그 이름 세 글자를 뼈에 새겼다. 언젠가 반드시 오늘 밤의 굴욕과 고통을 몇천 배로 되돌려 주리라. 그녀는 빗속에서 그렇게 맹세했다. 빗줄기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서유진은 자신이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동이 튼 후였고 그녀는 낯선 여관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강태민이 던져준 약간의 현금으로 얻은 하룻밤의 안식처였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세상은 임신한 몸으로 혼자가 된 여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는 서울의 가장 후미진 동네에 있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쪽방을 얻었다.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외풍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입덧은 지옥처럼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다.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배달 일을 했으며 새벽 시장에서는 채소를 다듬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푸석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는 웅크린 채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남자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줄 거야. 복수심은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남대문 시장으로 작은 소포를 배달하러 갔다. 복잡한 시장 골목을 힘겹게 지나가던 그녀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허름한 좌판 앞에서 한 노인이 오래된 족자를 들고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상인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족자의 가치를 설명했다. 조선시대 유명 화가의 진품이며 집안 사정 때문에 헐값에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여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은 족자 하단 구석에 아주 작게 찍힌 낙관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예전에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보았던 진품의 낙관과 미세하게 달랐다. 필체는 교묘하게 모방했지만 찍힌 인주의 색감과 번짐이 조악했다. 그것은 명백한 위조품이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량해 보이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그 족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낙관 부분의 인주 번짐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진품이라면 세월의 흔적이 고르게 배어 있어야 하거든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상인은 갑작스러운 방해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당신 뭐야? 남의 장사를 방해하고 있어. 하지만 노인은 상인의 말을 가로막고 유진의 조언대로 족자를 다시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잠시 후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족자를 내려놓았다. 허허허허, 젊은 아가씨 덕분에 큰 실수를 면했구려. 고맙소. 그는 유진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유진은 그저 작은 선행을 했을 뿐이라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갔다. 며칠 후 유진이 일하는 허름한 식당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바로 시장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다. 그는 깨끗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었고 시장에서 봤던 허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양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유진을 식당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양 회장은 유진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날 어떻게 그게 위조품인 줄 알았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의 눈빛은 평범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짧은 경험과 관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양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정도의 관찰력과 분별력을 유지하다니. 아주 귀한 재능이야. 양 회장은 그녀의 사정을 이미 다 알아본 듯 했다. 그는 유진의 부른 배를 한번 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유진 씨, 혹시 바둑을 둘 줄 아우?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조금 배운 적이 있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기요. 자신이 둔 수를 되돌아보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그대의 인생은 이제 막 최악의 패배를 겪었어.
여기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텐가? 아니면 복귀를 통해 다음 판을 준비할 텐가? 양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진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이요. 그대의 눈에서 나는 죽지 않은 불꽃을 보았소. 그 불꽃, 복수심이든 모정이든 상관없소. 중요한 건 그것이 그대를 일으켜 세울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지. 그는 유진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다.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를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그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었다. 이건 투자요. 나는 그대라는 원석을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고 싶소. 그럴 준비가 되었소. 과거의 서유진을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준비 말이야. 유진은 양 회장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연민이 아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지옥의 나락에서 하늘이 내려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였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은 채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양 회장의 저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상기 이슬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요새이자 서유진이 다시 태어나는 용광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동정이나 연민을 구걸하는 임산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양 회장의 유일한 제자이자 복수를 벼리는 한 자루의 칼이었다. 저택의 서재는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했다. 경제, 경영, 법률, 심리학, 역사 등 분야를 막론한 수만 권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양 회장은 그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했다. 이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지식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갑옷이다. 유진은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밤하늘의 별이 가득 찰 때까지 그녀는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입덧으로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그녀는 경제학 원론을 외웠고 잠 못 드는 밤에는 세계 금융사를 파고들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몇 달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의 어머니 성을 따라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품에 안는 순간 유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녀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 그 자체였다. 복수심은 이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굳건한 사명감으로 변모했다. 양 회장은 그녀에게 혹독한 스승이었다. 그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끝없는 질문을 던져 그녀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만들었다. 그는 가상의 투자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유진은 밤을 새워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수십 번이고 붉은 펜으로 난도질당해 돌아왔다. 감정에 치우친 분석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군.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희망과 공포다. 너는 둘 다 휘둘리고 있어. 양 회장의 질책은 비수 같았지만 유진은 묵묵히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무렵 유진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연약함 대신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다. 부드러웠던 말투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길게 길렀던 머리카락을 단호하게 잘라냈다. 거울 앞에 선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양 회장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다. 이름은 아리아서. 실리콘밸리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비밀스러운 천재 투자자. 한국계 미국인이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배경이었다. 모든 서류와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이제 실전이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종잣돈 일부를 그녀에게 맡겼다. 이 돈으로 증명해봐라.
네가 책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유진 아니 아리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전쟁이었다. 아리아는 양 회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투자했다. 1년 후 그 회사의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서 주가는 수십 배로 폭등했다. 그녀의 첫 번째 투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실패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시킨 뒤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파는가 하면 국제 정세에 미묘한 변화를 읽고 원자재 시장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녀의 결정은 냉철했고 실행은 번개처럼 빨랐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주는 어느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그동안 아리아는 양 회장이 준 종잣돈을 수백 배로 불렸다. 마침내 그녀는 그 자본으로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이름은 아리아 캐피탈.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서 아리아 캐피탈은 가장 공격적이고 유능한 신생 투자사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리아는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강태민이 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며 과거에 버린 아내와 자식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을 터였다. 아리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거에 순진했던 서유진은 용광로 속에서 완전히 녹아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의 여신 아리아서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그 남자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갈 것이다. 길고 긴 사냥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몇 주 후 한국 금융계에 작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월스트리트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아리아 캐피탈이 서울 강남의 최고층 빌딩에 아시아 본부를 설립한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모두가 그 베일에 쌓인 대표 아리아서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 했다. 아리아 캐피탈의 사무실은 TK그룹 본사 건물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아리아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군림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을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양 회장이 엄선한 소수 정예의 팀원들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시끄럽지 않게 물밑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녀는 TK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직접 배려하지 않았다. 대신 나무의 뿌리로 이어지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느다란 실뿌리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양 회장이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아리아 캐피탈의 첫 번째 목표는 TK전자의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그 회사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아리아는 유령 회사를 통해 접근하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지분 전체를 조용히 인수했다. 며칠 후 TK중공업에 강철을 납품하던 또 다른 업체가 아리아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TK건설의 중요한 하청업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인수합병은 각기 다른 자회사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그 배후에 아리아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강태민은 여전히 제국의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수희와의 결혼으로 TK그룹은 YJ건설을 성공적으로 합병했고 그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했다. 그는 아내와 의무적인 저녁 식사를 하며 사업 파트너처럼 다음 분기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작은 부품 공급업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청업체가 갑자기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흔한 시장의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돈으로 해결해 대체할 업체를 찾아라고 무심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체할 업체를 찾는 일은 예상보다 어려웠고 새로운 계약 조건은 훨씬 더 불리했다.
생산 라인에 미세한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납기가 아슬아슬하게 지연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문제들이 서서히 거슬리는 소음으로 변해갔다. 강태민의 미간에 짜증 섞인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유능한 전략기획실장을 호출했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들,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전략기획실의 보고서는 며칠 후에야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는 문제의 회사들이 최근 모두 제3자에게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 인수 주체들은 너무나도 다양했고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다. 단 한 가지 공통점은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면 결국 미국 델라웨어주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투자회사로 귀결된다는 점이었다. 아리아 캐피탈. 강태민은 보고서에 적힌 낯선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최근 금융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 투자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듯한 맞은편의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서유진과 아리아서를 연결짓지 못했다. 그에게 서유진은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무력하고 순진했던 과거의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신의 영토에 강력하고 교활한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의 오만한 얼굴에 오랜만에 흥미와 경계심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게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민의 방역은 빠르고 거칠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아리아 캐피탈이 인수한 회사들을 다시 사들이려 하거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며 압박했다. 금융시장은 두 거인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리아가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얼마 후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에서 거대한 국책사업이 발표되었다.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에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사업 규모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군침을 흘렸고 아리아 캐피탈 역시 초반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아리아는 일부러 언론에 자주 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지만 동시에 현지 정부의 행정적 리스크와 환경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교묘하게 흘렸다. 그녀의 행보는 마치 갖고는 싶지만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망설이는 신중한 투자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것이야말로 강태민을 위한 완벽한 미끼였다. 그의 눈에 아리아의 신중함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유약함으로 비쳤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TK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떠오르는 신예인 아리아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TK그룹의 이사회는 격렬한 반대에 휩싸였다. 회장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우리 그룹의 한 해 예산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막무가내였다. 단기적인 손실에 연연하지 마시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요. 이 기회를 놓치는 자는 TK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어. 그는 독단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밀어붙였다. TK그룹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여 마침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언론은 강태민의 과감한 결단력을 칭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패배한 경쟁자들의 목록에서 아리아 캐피탈의 이름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TK그룹이 현지 정부와 돌이킬 수 없는 공식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특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아리아 캐피탈이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충격적인 정보였다. 기사의 내용은 간단했다. 스마트시티 건설 예정 부지 아래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산업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만 수십 년과 수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사업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의 재앙이었다. 현지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TK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국제 환경단체들의 비난 성명이 쏟아졌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해외 파트너사들은 줄줄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계약을 파기하자니 위약금이 천문학적이었고 사업을 강행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핏발선 눈으로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의 자잘한 공급망 분쟁 그리고 아리아 캐피탈에 망설이는 듯 단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음을 상대는 그의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한 것이다. 혼란은 그룹 내부에서도 시작되었다. 아리아의 팀은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 인물들에게 강태민의 독단적인 결정이 그룹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조목조목 분석한 자료를 보냈다.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사상 처음으로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렸다. 아리아서. 그는 치를 갈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실패는 TK그룹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강태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자신에게 반대했던 이사들을 교체하며 그룹 내부를 다잡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아리아서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완벽한 방화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혼란의 폭풍 속에서 서울의 최상류층을 위한 연례 자선 파티가 열렸다. 위기일수록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법. 강태민은 아내 오수희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존재했다. 파티는 화려한 인맥과 거짓된 미소로 가득했다. 강태민은 여러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온 신경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아리아서가 이런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의 제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다.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목에는 핏방울처럼 붉은 루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장내를 훑었다. 아리아서였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녀는 여왕처럼 당당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기운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와인잔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분명 자신이 버렸던 아내 서유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순종적이고 연약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날카롭게 벼려진 검과 같은 위험하고 매혹적인 여인이었다. 심장이 거칠게 방망이질 쳤다. 그는 아내 오수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곧장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을 해치고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무심한 표정.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강태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틀림없어. 네가 서유진이잖아.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지?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리아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불쾌하군요. 제 이름은 아리아서입니다. 당신이 찾는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신 같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 중 한 명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강태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 눈에 에이 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어쩌면 그 여자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의 혹독함 속에서 말이죠.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그의 잔인함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강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서유진이라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태연한 부정 앞에서 그의 확신은 오히려 망상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TK그룹의 회장이 낯선 여자에게 추태를 부리는 모습은 좋은 구경거리였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오수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저 여자 앞에서 이성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질투와 의심의 불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아리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더 이상 강태민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다. 강태민은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오수희가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자기야, 저 여자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만남은 전쟁의 이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심리적 우위를 점한 아리아는 더 이상 숨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TK그룹의 심장을 향해 전면적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맹렬한 폭풍처럼 그녀의 공격은 쉴 틈 없이 몰아쳤다. 아리아 캐피탈은 TK그룹의 가장 수익성 높은 자회사인 TK케미칼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자사 주식을 사들여야만 했다. 이는 그의 금고를 빠르게 고갈시키는 출혈 경쟁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아리아는 월스트리트의 동맹 세력과 연합하여 TK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팀은 TK그룹의 숨겨진 부실과 강태민의 독단적 경영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시장에 퍼뜨렸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공격은 사업 전선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리아는 강태민이라는 인간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강태민이 TK그룹을 키우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비정한 거래들을 추적했다. 그가 어떻게 동업자를 배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빼앗았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손에 모였다. 그 증거들은 익명의 제보 형식을 통해 가장 집요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곧이어 천재 경영인 강태민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받던 그의 이미지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으로 추락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TK그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의 날카로운 판단력은 흐려졌고 신경질적인 모습만 남았다. 이 모든 압박은 그의 가정에도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오수인은 남편의 급격한 변화와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자네 남편 때문에 우리 Y자지까지 망하게 생겼네. 당장 어떻게든 해보게 라며 그녀를 닥달했다.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강태민에게 오수희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갔다. 자기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혹시 그 파티에서 만났던 아리아서라는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까지 흔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강태민에게 그녀의 질문은 짜증을 유발할 뿐이었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소리쳤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 당신이 할 일은 그냥 TK그룹의 안주인 노릇이나 조용히 하는 거야. 그 순간 오수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 역시 그저 강태민의 성공을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필요에 의해 선택되었고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 서유진이라는 여자도 이렇게 버려졌을까?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강태민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회사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언론은 그를 악마로 만들었으며 집에서는 아내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들이켰다. 한때 그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이 이제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리아서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사업가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오직 아리아서라는 존재를 파괴하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그룹의 남은 자금을 쥐어짜 국내 최고의 정보원들과 사립 탐정들을 고용했다. 목표는 단 하나 아리아서의 감춰진 과거를 캐내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사는 집요했다. 완벽하게 구축된 아리아서의 디지털 신원은 뚫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24시간 미행과 감시. 마침내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실을 보았다. 그들은 아리아가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에 한적한 저택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며칠 후 두툼한 서류 봉투가 강태민의 책상 위에 놓였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아리아는 그가 알던 냉혹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와 함께 웃고 책을 읽어주고 공을 차며 놀아주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강태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다. 자신을 희미하게 닮은 듯한 눈매. 그는 함께 첨부된 서류를 읽었다. 아이의 이름은 최민준. 나이는 7살. 출생 기록은 철저한 보안 속에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 7살. 그가 서유진을 내쫓았던 바로 그 해에 태어난 아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가 지우라고 명령했던 그의 앞길의 방해물이라며 저주했던 바로 그 핏줄. 순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폭발했다. 충격,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에게 이 감정들은 곧 뒤틀린 희망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너의 약점. 그는
아이의 존재가 아리아를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아리아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다시 마주했다. 강태민의 얼굴에는 이전의 분노나 초조함 대신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군, 서유진. 아니, 아리아 서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리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네가 벌인 연극은 이제 끝났어. 내가 다 알아냈거든. 내게 아주 예쁜 아들이 있더군. 이름이 최민준이었나 나를 꽤 닮았던데. 그는 테이블 위로 민준의 사진 몇 장을 던졌다. 이제 선택해.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놓고 한국을 떠나. 그럼 내 아들의 존재를 영원히 비밀로 해주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가장 악랄한 표정을 지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거야. 언론의 모든 걸 터뜨리겠어. 그는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대며 말을 이었다. 세상이 뭐라고 할까?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해 아들을 숨긴 비정한 어머니. 돈에 미쳐 아이를 방치하는 여자. 내 아들은 평생 복수의 도구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네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아리아가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럴 줄 알았어, 강태민. 당신은 언제나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하지. 강태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리는 끔찍한 증거들이 가득했다. 그가 유진을 내쫓을 당시 임신 사실을 확인해 주었던 산부인과 진료 기록, 그가 건넨 보잘것없는 위자료 입금 내역, 그리고 그날 밤 그가 그 아이 당장 지워 라고 말했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4본까지. 아리아는 차갑게 말을 했다. 소송 얼마든지 해. 내 변호인단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재판이 시작되면 이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 거야. 임신한 아내를 내쫓고 자신의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한 남자가 과연 누구의 동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해. 민준이는 내 약점이 아니야. 내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당신 같은 쓰레기로부터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나의 모든 것이야. 당신이 내 아들을 건드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업가로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거야. 그땐 정말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진짜였다. 강태민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그녀의 완벽한 대비 앞에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의 여자는 모든 것을 내다보고 모든 길을 차단해 놓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절망이 그의 전신을 덮쳤다. 강태민의 정신이 무너진 그 순간 아리아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실패와 주가 폭락 사태로 허우적대는 동안 헐값의 시장에 풀린 TK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매입해왔다. 그녀는 이제 TK그룹의 2대 주주이자 다른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2대 주주인 아리아 캐피탈이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태민 회장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전면전 선포이자 왕좌를 건 마지막 싸움의 시작이었다. 강태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쪽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강태민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이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얼음 여왕처럼 무표정한 아리아와 그녀를 지지하는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캐스팅 보트를 쥔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바로 오수희였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YJ그룹의 오 회장이 가진 지분은 강태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였다. 강태민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내의 자리를 쳐다보았다. 비록 감정은 끝났지만 그들은 사업적으로 묶인 공동 운명체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아리아 측 변호인은 강태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강태민 측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이미 여론과 대세는 기운 뒤였다. 마침내 운명의 표결 시간이 다가왔다.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각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팽팽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수희와 YJ그룹의 차례가 되었다. 오수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다. YJ그룹은 TK그룹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강태민 회장 해임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민의 세상은 암전되었다. 가장 믿었던 동맹의 칼이 그의 등 뒤에 정확히 꽂혔다. 그것은 가장 차갑고 계산적인 배신이었다. 오수희와 그녀의 아버지는 가라앉는 배인 강태민을 버리고 새로운 승자인 아리아의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수희는 강태민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는 듯한 잔인한 조소였다. 결과는 정해졌다. 강태민 회장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강태민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왕좌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려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잠시 후 새로운 의장 선출이 진행되었다. 결과는 이변 없이 아리아서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 조금 전까지 강태민이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과 차가운 결의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의장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부터 T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장을 가득 채운 모든 일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태민은 유령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의장석에 앉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어떠한 대화도 감정도 없었다. 오직 완벽하게 뒤바뀐 운명과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종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왕은 죽었고 새로운 여왕이 즉위했다. TK그룹의 주인은 바뀌었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서유진 혹은 아리아서는 새로운 회장으로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강태민이 남긴 부실과 비리의 흔적들을 하나씩 도려냈고 그 자리에 투명성과 윤리 경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심었다. 그녀의 개혁은 혹독했지만 직원들은 점차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민처럼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았다. 모든 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과감히 등용했다. TK그룹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과거의 오명을 벗고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녀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태민 전 회장이 면회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길고 긴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몇 분 후 강태민이 회장실로 들어섰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국이었던 곳에 그는 이제 초라한 방문객으로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명예, 권력. 그의 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함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유진을, 그리고 자신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만족해. 그 질문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복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더군. 난 당신을 파멸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고통스러웠지. 이건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었어. 당신이 짓밟았던 내 인생과 당신이 부정했던 내 아이의 존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아이에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무였지. 이제 그 의무가 끝났을 뿐이야. 강태민은 고개를 떨궜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을 용서하진 않아.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증오하지도 않아.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짐을 이제 내려놓을 생각이야. 당신은 그저 내 과거의 값비싼 교훈일 뿐이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거대했던 제국의 몰락 그 자체였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창밖의 불빛,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있었다.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유진은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아리아서가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 서유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회사 일을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준이 낙엽을 밟으며 해맑게 웃었다. 엄마 저기 봐. 하늘이 정말 예뻐요. 유진은 아들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민준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온기, 이 평화로운 일상.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진정한 승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녀의 꿈은 이제 아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매일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햇살 가득한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것이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